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나머지 결산 절차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만 하면 봅니다. 어떻게 정보가 만들어지는지 모습을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그 정도 보죠. 자, 결산 절차는 매출원가는 기존에 잡습니까? 안 잡죠, 그죠? 매출원가는 원래 어떻게 잡아야 돼요? 원래는 팔릴 때만 잡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언제 잡는 거예요? 기말의 재고를 파악해서 잡는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말 분계 중에서 첫 번째가 매출원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매출원가가 상품이 10만 원에서 그 단계 90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기말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 2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8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전표 추가를 하면 이 결산 분기를 다 해주니까. 그런데 그 전표 추가할 때 있죠.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전표 추가만 했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는 8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도출하는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100만 원을 다 뭡니까? 팔렸다고 보는 거죠.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왜 비워놔야 되는데 왜 이거 적어놨지? 100만 원을 다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상품을 빼요.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를 총액보고 들어가는데요. 남아있는 재고를 뭔가 20만 원 잡아서 매출원가를 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죠? 80이 되는 요 형태에 의해서 뭡니까? 옛날에 수기로 분계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거죠. 매출원가 분계 수기로 했다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표 추가하면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잡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매출원가 80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기말 재고를 그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말 재고를 언급하면요. 매출원가를 잡아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급하면 매출원가를 잡아라.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같은 거 한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비유동자산의 원가의 배분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요. 유형과 무형의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를 배분하는 행위인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5년 정액이라 하면 뭡니까? 그죠? 잔존가치가 없고 5년이면 20만 원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라고 하면 20만 원, 여기 감가상각비에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뭡니까? 그 금액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충당금을 2개 잡아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충당금이 여러분이 배웠던 대손충당금. 기말에 하죠? 그래서 기말에 평가할 거 아닙니까? 채권의 순실현 가치를 기말에 채권의 평가, 위험을 평가해서 계산하는 거 기말에 할 거고 초보분들이 연말에 일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부채도 대충도 뭡니까? 기말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 결산 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손충당금 하고요. 네 번째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단기매매 조건의 평가를 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법인 결산을 따로 별로 하지 말고 여기서 배우라고요. 법인 결산만 가르쳐 달라고 있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법인 결산이라는 거는 기말에 행할 건데 모든 챕터별로 뭡니까? 강론별로 다 있잖아요, 그죠? 법인 결산만 어떻게 배워? 못 배워요. 그래서 이제 임시계정 같은 거 뭡니까? 우리가 기말에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법인세 비용 있죠? 이렇게 계산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법인세 비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래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말에 보면 어제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다시 한번 하면 이건 뭡니까? 법인세 비용이 70이라면 70 잡고 미리 내는 거 얼마 있습니까? 네, 어제 지금 한 두세 번 해봅니다. 지금 선납세금 뭡니까? 10만 원 빼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 이렇게 그죠? 간단해 그죠? 저렇게 해서 결산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5개 적었죠? 여기 5개 적었잖아요. 이 5개 항목은 어떤 기업이든 다 나타나요. 어떤 기업이든 다 나타난다고 5개는. 기업에 그저 물건 팔면 원가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원가는 있을 거고. 두 번째, 컴퓨터는 한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있으면요, 태총을 계산해야 되고, 외상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사 안 해서 모르지만 장사 외상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 한 명 있어도 퇴직금 있을 거고, 법인세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5개의 항목은 그 기업 회사의 규모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어떠한 기업도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실무적으로 자동결산이라요. 자동결산. 이 5개를 지금 한 이유가 이 항목이 바로 5개가 바로 자동결산이라는 항목이에요. 자동결산 이거 실무할 때 지금 곧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가끔 결산자료 입력에 막 번호만 금액만 치면 전부 추가하면 된다는 거 있잖아요. 가끔 보여드렸던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뭐 기말의 이용과 발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수익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못해요. 전부 다 연말에 일반 점표에서 다 행해야 될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랄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거는요. 거기에서 자동 결산을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 결산이라는 형태로 행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뭐 기능적인 면이니까요. 결산은 언제 하는 거죠? 연말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무할 때, 그죠? 전산 이어서 바로 제하고 못했던 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죠? 결산, 그거 실무, 그죠? 전산 실무. 그걸 이제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결산할 거를 옛날에는 그때 설명했는데 지금 흐름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서 의미만 알면 되니까요. 상부 마감 볼게요. 장부 마감 이렇게 되죠, 그죠?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클릭하면 막 그죠? 장부 마감이 되잖아요. 그걸 손으로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의미만 한번 말씀해. 몰라도 돼요. 수출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100만 원, 매출원가가 뭡니까? 70,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10만 원, 세 가지 계정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비용은 80이니까 당기순이익은요? 20만 원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거를 어떻게 있죠? 연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기분 세무제표 고칠 때 당기순이익을 어디에서 옮겼습니까? 정기분 잉여금 처분기에 가서 거기에 기록해서 그죠?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뭡니까? 금액이 있는지를 대체해 봤죠, 그죠? 즉 당기순이익의 정보는 어디로 결국 궁극적으로 대체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회계 처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있죠. 한번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상품 매출이 있죠. 일단은 하나의 있죠. 교집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 교집합을 네팅하기 위해서 뭔가 교집합을 집합손익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대변에 있던 상품을 빼요. 없애죠, 그죠? 장부를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상품 매출은 대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요. 그리고 갈아타는 게 뭐냐면 100만 원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하나의 가계정이에요. 그리고 비용도 차변에 있던 건 뭡니까? 대변을 다 보내요, 그죠? 그리고 집합손익 이렇게 빼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다 없어졌잖아요, 위에, 그죠? 그럼 남아있는 딱 집합손익 하면 얼마 남습니까? 대변에 얼마 남죠? 20만 남죠, 그죠? 대변에 20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 100만 원이고 80을 빼면 대변에 20만 남죠? 요거를 결국은 20만 원 남은 걸 결국은 뭡니까? 20만 원 남은 걸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20만 원 빼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확인했잖아요. 그죠? 정기분 재무, 우리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바로 뭐예요? 회계처리 했다면 옛날에 손을 했다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배우질 않으니까 도대체 그냥 우리는 클릭만 했다 이거죠. 클릭한 내용은 모르고 클릭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뭡니까? 조금 언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부가 마감이 되고, 그럼 손익부터 먼저 마감이 됐죠?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무상태표를 마감을 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 5개인데요. 5개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를 설정한다, 1%를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전산할 때 배우게 될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고, 요거는 대손충당금은요. 자동 결산이니까 거기 가서 그 금액만 입력하면 될 건데, 요거는 실기할 때 배울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계산해보라 하면, 이렇게 감가상각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요 금액을, 요거는 제조원가, 요거는요. 판관비 라인에 있죠. 입력만 하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고정자산 등록에서 단계에 있죠. 인식해야 될 금액을 뽑아내는 방법 있죠. 우리 해봤죠, 그죠? 요거 하는 거. 그리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이렇고, 그때 무형자산을 때 이거 2개 배웠죠, 그죠? 우리 취득원가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5년이니까 210 배분하는 거고. 그때 무형자산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요렇게 문제를 해서, 이것도 이쪽에다가 자동 결산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동 결산은요, 그냥 서비스 문제라고 보면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외환회계 있죠. 여러분들 배웠는데 많이 까먹었죠? 외환회계, 그죠? 당좌할 때 있던데, 요거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는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는 선납세금 요렇게 하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대체하고 하는 거. 그런 말이고. 기말 재고를 이렇게 주면 요거잖아요. 매출원가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판에다가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 해당 날에 입력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정기 말에 항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천 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다요. 그럼 이건 뭘로 해야 됩니까? 예? 유동성 장기부채, 그죠? 예, 그걸로 한다. 그러니까 장기차입금 넣으면요. 유동성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장기차입금 나오면 유동성이 도래했다라면요. 이렇게. 유동성 장기부채 있죠. 장기부채 이렇게 해서 5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통은행이 아니고 뭐예요? 항생은행이라고 보통예금이 아니면 거래처를 달아라 했죠. 그죠? 은행명을 하면 이것도 결국은 여기 항생을 찾아야지. 항생하고 여기도 뭡니까? 항생은행 달아야 됩니다. 그죠? 항생은행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이 1년 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요. 유동성 장기부채로 한다는 거 있죠. 그거예요, 이게요. 장기차입금.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대급금하고 마이너스 통장, 그때 현금 가부족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세 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요 금액이랑 뭡니까? 얼마 떨어진 거야? 350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 평가 손실이 나타났죠? 단기 매매증권 여기 떨어진 만큼 여기 좀 어떤 올해가 지금 공정가치, 그죠? 350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단서가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건건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얘는 지금 떨어졌고, 얘도 지금, 얘는 올랐고, 얘는 떨어졌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얘는 평가 손실이고, 얘는 평가 이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굳이 뭡니까? 각각 하라는 단서가 없는 한은 뭡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는요, 단기 매매 정권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총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안 한다. 그죠? 근데 굳이 뭡니까? 두 개를 해가지고, 두 개만 내가지고, 하나는 평가 이익, 손실이 되고, 하나는 올랐잖아요. 그죠? 평가액을 굳이 두 개로 구분하라는 말이 있으면 회계처리를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끔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마치네요. 그래서 다 했네요. 그죠? 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산 실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실무가 있잖아요. 여기. 계산자료 입력이라고 실무 있잖아요. 그죠? 실무. 자, 또 실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